안녕하십니까?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동급생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 드리고 줄거리 낭독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실까요? 하루미의 심장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7살이었다. 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소설이 시작합니다. 나 니시하라의 동생인 하루미는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약한 심장 때문에 몸을 무리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하루미를 보살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미의 불행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게 된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미를 이렇게 만든 추악한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복수하겠다고. 시간이 흘러 나 니시하라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5월 중순 월요일 학교에 등교한 나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미야마의 유키코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나는 교실을 뛰쳐나와 유키코의 교실로 가보지만 여학생들이 울고 있는 모습만이 보여요. 돌아오는 복도에서 가오루를 만났어요. 죽은 유키코와 내 앞에 있는 가오루는 내가 속한 야구부 동아리를 돕는 매니저 두 사람이었어요. 가오루도 놀란 얼굴이고 눈물 자국도 보입니다. 가오루의 말에 의하면 유키코가 어제 저녁 도로로 뛰어나가 트럭에 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그날 저녁에 유키코의 문상을 갑니다. 그곳에는 하이토 하라범과 미사키 할멈이 와 있어요. 하이토와 미사키는 학생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나이든 선생들이었고, 하이토 하라범, 미사키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장례식이 마련된 절에서도 하이토와 미사키 선생은 학생들에게 소리치며 밉상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분양 순서가 되어 단에 올라가 합장을 하는데 유키코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심이지? 진심이냐는 유키코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 들려온 것이에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감각이 찾아왔어요. 내가 몸담은 야구부에 2년 전 가오루가 먼저 매니저로 들어왔고 1년 뒤 유키코가 가오루의 권유로 들어왔어요. 두 학생 모두 예뻤고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가오루와 유키코는 남학생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차에서 히로코라는 동급생을 만납니다. 히로코의 아버지는 대기업인 도사이 전기의 전무인 부잣집 아이였고 미인에다 도도한 여학생이었어요. 히로코를 전차에서 본 나는 겨드랑이에 땀이 찹니다. 그런데 히로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유키코가 트럭에 치여 죽은 사실 말고도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얘기였어요. 아마도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유키코는 도로로 뛰어나왔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맞아. 그 말 그대로야. 히로코는 천천히 나를 보았다. 다만 말이야, 그녀는 평범한 상태가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히로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전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나는 초조했다. 그녀는 여기서 내린다. 무슨 소리냐고, 그게. 내가 다시 물었다. 유키코는 말이지? 히로코가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임신했어. 뭐? 내가 고개를 들었다. 진짜야.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출구로 향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나는 유키코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벌써 학교에 도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야구부 동료인 가와이가 나를 잠깐 보자고 해요. 그리고 유키코의 임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유키코는 나를 좋아했다는 말을 가와이가 덧붙입니다. 나는 만약 유키코가 진짜로 임신을 했다면 상대는 나일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가와이는
유키코가 사고 당한 날 산부인과에 갔다가 트럭에 치였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해줘요. 가와이로부터 이런 놀라운 말을 듣고 돌아온 나는 2달 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달 전 야구부 연습이 끝나고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다 집에 돌아가려는데 도서관에 있다 나오는 유키코를 만났어요. 나는 은근히 유키코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와의 교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기 싫었어요. 나는 역으로 가는 동안 유키코에게 커피나 한잔 하고 갈까라고 물어보자 유키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그냥 서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영화관에 가자고 했고 영화관에서 그녀에게 처음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녀를 데리고 모텔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 유키코는 내 겨드랑이 밑에서 진심이지? 라고 물어왔어요. 나는 당연하지 라고 말하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 마음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그녀를 안았을 때 나는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키코의 죽음을 알았을 때를 나는 수없이 돌아보지만 과연 연인이 죽었을 때의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는 나를 보면서 자신이 최악의 인간이라고 속삭입니다. 방과 후 내게 유키코의 임신 사실을 알려준 히로코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유키코의 임신 사실을 네가 퍼뜨렸냐고. 그녀는 아니라고 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려준 것은 하이토 선생이라고 말해줍니다. 유키코의 부모님들이 학생 지도부 선생인 하이토 하라범에게 말해줬다는 것이에요. 나는 히로코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라고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히로코는 나에게 유키코와의 관계가 진심이었냐고 묻습니다. 나는 허를 찔린 것처럼 말을 못해요. 방과 후 나는 유키코가 차에 치였다는 현장에 가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구부 매니저인 가오루를 만나요. 가오루는 현장에 꽃을 바치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오루는 나와 유키코 사이를 아는 눈치예요. 그런데 유키코가 죽은 도로 옆에 있는 어떤 가게 아주머니가 유키코가 죽은 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유키코가 트럭에 치였을 때 어떤 중년의 여자가 유키코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처음부터 함께인 것이 아니라 유키코가 트럭에 치인 다음에 옆 거리에서 나타난 것 같다고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는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이 오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오루와 나는 불현듯 미사키 할멈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음날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유키코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유키코 아이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키코의 아버지는 내가 찾아온 곳이 의외라는 듯 분노한 얼굴을 꾹 참고 있었어요. 유키코의 아버지는 그래도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조곤조곤 나에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유키코의 아버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다음 날 학교에서 미사키 할멈의 고전 시간에 나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지? 수업에 관한 질문인가? 미사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교무실로 와라. 아닙니다.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멍하니 있는 반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수근수근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왁자지껄해진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미사키가 나를 보았다. 나중에 해라. 지금은 수업 중이야. 도망치시려는 겁니까? 지금 수업 중이라고 했다. 중년의 교사는 칠판 쪽을 보고 분필로 그곳에 뭔가를 적었다. 유키코의 일입니다. 나는 미사키의 등을 보고 말했다.
그 대단한 미사키의 손도 멈췄다. 천천히 이쪽을 돌아본다. 그 험악한 얼굴을 보고 내가 말을 계속했다. 그녀는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로로 뛰어나와서 트럭에 치였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서둘렀는가? 선생님은 아시죠? 그 말을 해주세요. 미사키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야 당사자시니까요. 당사자 맞으시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뭐 누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날 선생님은 병원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드나든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미사키의 얼굴이 붉어졌다. 입술을 여러 번 핥은 후 신음하듯 말했다. 앉아라. 나중에 듣지. 저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유키코가 나타났다. 당신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를 추궁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큰일이다 싶어서 그 전에 도망쳤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뒤를 쫓았다. 주위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신이 쫓지 않았다면 그녀는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애당초 그 자리를 감시하지 않았다면 죽을 리가 없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학생의 사생활을 그렇게 감시할 권리가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그 결과로 학생이 죽었는데도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붉은 길을 띠고 있던 미사키 얼굴이 이번에는 표백된 것처럼 하얘졌다. 입 다물어라. 일그러진 얼굴로 미사키가 말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와는 관계가 없잖아. 관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다음 한마디가 내 장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젯밤 내내 생각하고 각오했다. 내가 말했다. 저 유키코의 임신 상대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교실 안의 시간이 순간 멈춘 것만 같았다. 그 기묘한 공백 후 전원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휘파람을 부는 녀석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사키도 그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니시아라, 그게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도망치는 유키코를 쫓은 게 사실인가요? 미사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냉정해지는 것 같았다. 잠깐만 기다려. 온몸으로 호흡곤란을 드러내면서 미사키는 말하고 정신없이 교과서와 교재를 안고 교실을 나가려고 했다. 도망치는 겁니까? 나는 그 등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 도발에도 응하지 않고 미사키는 잠깐 걸음을 멈췄을 뿐 그대로 복도로 나갔다. 이건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인 나는 결국 교무실로 불려갑니다. 그곳에서 하이토 하라범에게 강한 질책을 받아요. 여학생을 임신시킨 주제에 큰 소리 친다며 책상을 내리치기까지 합니다. 나는 지지 않고 미사키 선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을 보자 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하이토 하라범 앞에서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학교를 나와서 나와 아버지는 유키코이 집에 가서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키코이 부모님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어떤 질책도 하지 않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한마디를 건넨 것이 그나마 힘든 오늘의 구원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학생들 일부가 미사키 할멈의 수업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학생들의 요구는 미사키 할멈이 유키코이 묘에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미사키 할멈은 시뻘개진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호다라는 동급생이 나를 보자고 해요. 신호다는 불량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역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호다를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히로코를 만납니다. 히로코는 유키코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려준 애였어요. 히로코는 나와 유키코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진짜로 유키코를 좋아했냐고. 나는 가슴 한 구석이 뜨끔해집니다. 그리고 히로코는 머플러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고 해요. 내가 경찰들에게 유키코로부터 머플러 선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머플러는 유키코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눈 후 히로코와 헤어지면서 나는 다시 한번 자기 혐오감에 빠집니다. 히로코만은 내가 유키코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했던 것이에요. 역 앞 카페에서 만난 신호다는 내게 어떤 정보를 줍니다. 자기가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학교에서 야구부의 시합 출전을 금지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불량스러운 학생인 신호다는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재떨이에 걸쳐놓고 화장실을 가요. 야구부의 시합 출전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충격이었어요. 나 때문에 야구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어수선해요.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은 계속되고 있었고 하이토 하라봄은 핏발선 눈으로 학생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 사건은 유키코의 죽음보다 훨씬 충격적이었고 게다가 많은 사람을 혼란에 넣을 조짐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유키코의 죽음에서 약 3주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울한 마음을 안고 학교에 등교했는데 뭔가 학교 입구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학생들 몇 명이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미사키 할멈이 우리 교실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놀란 얼굴로 학생들을 쳐다보니 그 친구들도 나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미사키 할멈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학생이 정황을 얘기해 주는데 체육 시간에 쓰는 파란 리본이 목에 감겨 있었고 아마도 목이 졸려 교살된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미사키 선생이 나의 폭탄 선언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 교실에서 살해당했어요. 범인은 내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이런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교실에 뭐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어보는데 한 학생이 사물함에 자신의 책이 아닌 것이 몇 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형사들에게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형사들은 내가 미사키 선생을 미워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게 미사키 선생을 얼마나 미워했냐고 묻습니다. 나는 솔직히 아주 미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형사들은 내 알리바이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질문도 합니다. 학교 뒤쪽에 있는 비밀 통로를 아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비밀 통로는 철조망이 찢어져서 생긴 것으로 학생들의 그야말로 비밀 통로였어요. 그리고 형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해요. 내가 야구하다 다쳐서 손목에 테이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나는 테이핑을 양호실 선생님이 해줬다고 말합니다. 두 형사는 테이핑한 손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나에게 교실에 있는 겨울철 난로 사용에 필요한 가스 밸브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요. 교실 창가 쪽에 있는 가스 밸브는 금속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혹시 범인이 가스를 이용해 살해하려다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바꾼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자 형사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목에 감은 테이핑에 대해서 묻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나자 동생 하루미가 형사들이 오빠의 자전거 타이어를 조사하고 갔다는 말을 해줍니다.
형사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날 학교에 일찍 간 나는 미사키 선생이 살해당한 교실로 가봅니다. 가스밸브는 지금은 잠겨 있었어요. 이게 왜 밖으로 나와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한데 아마도 범인은 가스 중독을 노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창가에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창가에 강력한 힘으로 두드린 것 같은 흠집이 두 개나 나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한 점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내 머릿속에 흉기로 쓰인 파란 리본이 사실은 흉기가 아니고 내 손목에 감겨 있는 테이핑과 같은 것이 흉기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형사들이 양호실까지 가서 내가 손목에 한 테이핑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한편 야구부 매니저인 가오루가 형사들에게 불려갔다 와서 나에게 취조당한 얘기를 해줍니다. 형사들은 미사키 선생이 나를 무척 미워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학생들이 니시하라라는 학생을 영웅시하고 있지만 정체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그러면 난리를 치던 녀석들도 조용해질 거라고. 그리고 형사들은 가오루에게 더 놀라운 질문도 던졌다고 합니다. 형사가 물어본 건 그게 다야? 내가 묻자 가오루는 순간 숨을 멈추듯 침묵한 뒤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한심한 게 뭔데? 그게 정말 이상해. 하지만 신경 쓰지 마. 그게 뭔데?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더 신경 쓰이잖아. 형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야. 그게 가오루는 우물쭈물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니시아라와 유키코의 사이가 어땠냐고. 우리들 사이? 나는 흠칫 놀랐다. 그게 무슨 의미지? 나도 그렇게 물었어.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그 형사 이상한 말을 했어. 니시아라가 진심으로 유키코와 사귄 게 맞느냐고. 어, 이번에는 등줄기에 오한이 생겼다. 어떤 조짐도 없이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다. 웃기지도 않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했어. 적당히 사귀는 정도였다면 유키코가 죽었을 때 모른 채 했겠지. 내 동요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가오루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게 말했더니 형사는 그런 것 치고는 둘의 관계를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왜 그러냐고 묻더라. 그래서 너무 분해. 나는 전부터 내내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어. 1년쯤 전에 유키코에게 들었다고. 하지만 야구부의 통솔에 영향을 줄지 몰라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근데도 그 형사 왠지 내 말을 납득하는 것 같지 않았어. 기분 나빠. 형사는 왜 그런데 집착을 할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말했다. 글쎄, 그냥 그러는 거 아닐까? 가오루가 말을 던졌다. 형사의 질문은 그게 다야. 괜한 말까지 한 것 같아서 미안.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가오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나는 전차 안에서 그녀에게 들은 얘기를 생각해 보았다. 내 정체가 드러날 거라는 미사키 선생의 말도 마음에 걸리지만 그보다 그 뒤의 이야기가 더 찜찜했다. 미조구치 형사는 왜 나와 유키코의 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까? 또 그것을 이번 사건과 어떻게 연결할 생각인가? 그 대답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골치 아프게 되었다. 경찰은 일단 의심을 품으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숨겨야만 하는 것까지 밝혀질 우려가 있다. 조심해야만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 예, 미사키 선생의 시체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시간에 임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각실 창문 밖을 우두커니 쳐다보는데 미조구치 형사가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연못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는 내려가서 형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왜 연못 주변을 돌아다니느냐고도 물어보고 내 손목에 한 테이핑에 관한 것도 내 추리를 말해줘요. 혹시 미사키 선생이 파란 리본에 목을 졸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손목 테이핑과 같은 것으로 목을 졸린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조구치 형사는 놀라요. 그리고 맞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형사가 내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나와 유키코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둘이 깊게 사귀었으니까 함께 찍은 사진 정도는 있을 거라면서 보여달라고 하자 나는 당황하면서 지금은 없다고 해요. 미조구치 형사가 돌아가고 난 후에 나는 연못 밑에서 건물을 올려다보자 연못 바로 위 3층이 미사키 선생이 죽은 우리 반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2층 창문 아래에 작은 흠집 같은 것이 나 있었습니다. 최근 무언가 딱딱한 물건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흠집이었어요. 이때 2층 창문 하나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이쪽을 보고 있던 얼굴이 슬쩍 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서 그 창문이 탁 하고 닫혔어요. 나는 한동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누군가가 얼굴을 내미는 일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야구부 친구들과 나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오랜만에 푸는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알리바이를 묻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형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전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과학실에서 한 여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수의가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가스밸브가 누군가에 의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형사 입에서 히로코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나는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다음 날 나는 수의실에 가서 히로코를 발견했을 당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수의 아저씨는 저녁 8시쯤에 순찰을 도는데 과학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가스 냄새가 났고 히로코가 엎드려 있어서 겨우 깨웠는데 거의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히로코가 수면제를 먹은 것 같았고 히로코 옆에는 종이컵에 먹다 남은 커피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보를 얻은 후에 6교시 체육 수업을 위해 신발장을 열어본 나는 그곳에 종이봉투가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한 줄로 놀라운 글이 쓰여 있어요. 오늘 밤 8시 역 앞 카페로 와라. 미사키를 살해한 범인을 알려주지. 이 봉투가 어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오늘 넣어놓은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나는 야구부 동료와 함께 8시에 역 앞 카페로 갑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미사키 선생을 죽인 범인이 놓아둔 것 같다고 말하며 어제 내가 8시에 이 카페에 왔다면 히로코의 가스 중독 사건에 관한 알리바이가 없어졌을 테고 그것은 범인이 노린 것 같다고 내 의견을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카페에서 형사를 만납니다. 형사는 왜 내가 이곳에 나타났냐고 물어요. 나는 자초지종을 말해주며 의문의 메모를 보여줍니다. 다음 날 오후 운동부실에 가는데 육상부 방에서 형사 2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형사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육상부원들에게 형사들이 왜 찾아왔냐고 묻는데 형사들이 육상부 비품을 보여달라고 했고 투포환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근육을 단련하는 덤벨 하나가 최근에 없어졌다고 하자 그쪽으로 형사들이 관심을 옮겼다고 해요. 나는 형사들이 왜 육상부에 있던 비품인 덤벨에 관심이 가는지 궁금하기만 해요. 그런데 내 귀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형사들이 유키코가 트럭에 치여 죽은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당장 지난번 정보를 준 현장 근처에 있는 카페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형사들이 찾아와서 유키코가 죽을 당시 혹시 현장에 있었던 미사키 선생 말고 어떤 남자도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외모 설명을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해주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하이토 할아범이었어요. 유키코가 죽던 날 현장에는 미사키 할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이토 할아범도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나는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합니다. 아마도 사고가 난 날 미사키 할멈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하고 하이토 할아범은 현장을 벗어나서 자신은 슬쩍 빠져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 폭탄 발언으로 미사키 할멈이 궁지에 몰리자 미사키 할멈은 하이토 하라범이 함께 있었다고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하이토 하라범이 위기를 느끼고 미사키 할멈을 죽였다는 추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작년 가을에 보았던 어떤 현장도 기억을 합니다. 하이토 하라범이 도사이 전기 전무딸인 히로코를 학생이 아닌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현장이었어요. 천체 관측부 지도교사인 하이토 하라범이 부원인 히로코와 함께 천체 망원경을 보는 장면이었는데 하이토 하라범이 히로코를 바라보는 모습은 흡사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어요. 돌이켜보면 하이토가 히로코에게 유키코의 임신 사실을 알려준 것도 이런 관련성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방과 후 나는 미조구치 형사와 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나는 형사에게 하이토 하라범이 유키코의 사고 현장에 있었지 않았냐고 물으며 아마도 하이토 하라범이 미사키 할멈의 살인범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형사에게 말해요. 그러자 형사는 하이토 선생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조구치 형사가 오히려 내게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형사가 말했다.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있지. 눈앞에도 있잖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뺨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신에게 맹세하겠니? 네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구나. 말해보세요. 어떤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요? 나는 화가 났다. 형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럼 묻지. 미즈무라 히로코는 자네 연인이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이해하지 못해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온몸의 피가 억류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헐떡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선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적당히 아무 말이나 그냥 너한테 수없이 얘기했지. 우리는 근거 없는 말은 안 해. 형사는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껐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와 유키코의 관계는 그리 깊지 않았어. 너희들은 연인이 아니었다. 근거를 대주세요. 높아지는 심장 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면서 내가 말했다. 첫 번째 근거는 말이야. 내 직감이야. 너는 유키코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취조를 받았을 때 난 기이한 느낌을 받았어. 이 연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어. 괴로움을 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뉴스캐스터의 얼굴이었어. 형사의 눈을 얕잡아 보면 곤란해. 두 번째로 네가 유키코의 임신 상대라고 학교에서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런 건 상당히 정열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너와 유키코의 관계를 물어봤지. 놀랍게도 누구 하나 이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더구만. 그리고 유키코의 집에 가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다 봤다. 너와 그녀가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단 한 장도 없었어. 오히려 너는 그녀에게 연하장도 보내지 않았더구나.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 말로는 네가 집으로 전화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해. 이건 요즘 고등학생 연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너와 유키코 사이에는 약간의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연인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이야. 따라서 항의 활동은 모두 제스처였다는 거야. 나는 침묵을 지켰다. 반론의 말을 찾았지만 뭐라고 해도 형사에게는 통할 것 같지 않았다. 저, 그래서요? 내가 간신히 말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하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히로코와 연인이었다는 발상이 나오나요? 형사는 여유를 부리려고 하는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히로코 어머니에게 물어봤지. 따님이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 혹은 과거에 사귄 사람이 있느냐고. 대답이 뭐였는데요? 나는 긴장해서 물었다. 없다고 하시더군. 나는 후 하고 긴장을 풀었다. 그런데도 납득이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 니시하라라는 남학생에 대해서 따님이 말한 적이 없나요? 여기서도 어머니의 대답은 노였지만 그 얼굴에는 확연히 동요가 드러났다. 나는 직감했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 둘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숨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어. 그리고 이제 머플러 얘기를 좀 해볼까? 네가 유키코에게 받았다는 그 머플러 말이야. 그게 왜요? 그건 히로코한테 받은 거야. 그렇지. 관찰하는 것 같은 눈빛에서 눈을 돌리고 나는 물을 마셨다. 어느새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어때? 사실을 말해주지 않겠니? 너와 히로코는 연인 사이지? 이렇게 말하는 형사의 얼굴에 승리의 빛이 드러났다. 동시에 나는 내 얼굴이 한심하게 일그러져 있음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 비밀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설마 이런 형태로 폭로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인이었죠. 올해 3월까지요. 신음하듯 내가 말했다. 3월이라. 형사는 이상하다는 눈빛을 했다. 근데 왜 헤어졌지?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요? 아니다. 됐어. 괜한 짓이구나. 형사는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걸로 또 한 걸음 진전했다. 진상에 가까워졌어. 아, 맞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지. 형사는 허리를 굽히고 이쪽으로 얼굴을 가져다 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로코는 아직도 너를 연인으로 생각하더구나. 그건 틀림없다. 나는 놀라서 미조구치 형사를 올려다 보았다. 형사는 한쪽 눈을 찡긋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이제 미조구치 형사로부터 그 히로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들키고 나서,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나는 과거 히로코와의 사이에 대해서 이제 회상을 합니다. 히로코는 1학년 입학식 때 처음 봤어요. 지루한 교장 훈시가 이어지는데 대각선에 있던 그녀와 우연히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후 내 마음에서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수시로 그녀의 모습을 찾고 있었어요. 불가사의한 점은 그녀도 나를 수시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히로코는 곧 학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가난뱅이와는 말도 섞지 않는다는 등 오만하고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등의 말이었어요. 다만 그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이르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학년 가을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녀가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관심 없는 일본 시리즈 야구 티켓을 줬는데 혹시 필요하면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값비싼 티켓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플러 선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계는 3개월간 이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런 회상을 하고 난 다음날 방과 후 야구복으로 갈아입은 나는 교정을 느릿느릿 걷고 있는 미조구치 형사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형사는 건물 뒤 연못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형사에게 이 장소에 집착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형사는 그렇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건물 벽의 흠집을 가리키면서 저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나는 야구공을 형사에게 장난으로 휙 하고 던졌어요. 형사가 받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떼굴떼굴 연못 쪽으로 굴러갑니다. 연못 옆에서 굴러가던 공을 바라보고 있던 형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리고 내게 빗자루, 빗자루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뛰어가서 빗자루를 갖다 주자 형사는 빗자루로 연못 속을 쓸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른 형사에게 우산을 가져오기 시켰어요. 가져온 우산 손잡이로 연못 속을 헤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형사들의 이상한 행동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이토 선생이 뛰어오면서 그만해! 무슨 짓이야! 그만하라고! 라고 외친 것이에요. 하이토 선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형사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흥분한 채로 그만하라는 말만 외칩니다. 형사들은 하이토 선생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연못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데 결국 우산 손잡이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려 올라옵니다. 그것은 육상부에서 없어졌다는 덤벨이었어요. 그런데 덤벨 끝에 끈 비슷한 것이 달려 있었어요. 미조구치 형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는 하이토 선생에게 다가가 이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이토 선생은 부들부들 떨면서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실신합니다. 형사는 내게 다가와 미사키 선생의 죽음은 타살이 아닌 자살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못에서 건져 올린 저 덤벨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사키 선생의 자살 사건에 대해 미조구치 형사는 이렇게 전모를 밝힙니다. 실은 우리들은 검시 단계부터 주목한 점이 있었어. 단순한 교살이라고 하기에는 기묘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것은 목 위에 생긴 우열이야. 마치 계속 목이 졸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 상태였지. 흉기의 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살은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살해 방법을 검토했어. 우선 처음 생각한 것이 목을 조른 상태에서 테이프를 어딘가에 고정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감식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어. 적어도 10kg 이상의 힘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끈 끝에 무거운 것을 매단다는 거였어. 우선 끈 한쪽을 어딘가에 고정을 시키고 미사키 선생의 목을 감은 후 다른 한쪽 끝에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예를 들어 창밖으로 던진다. 무게 때문에 목이 졸려 절명하지만 그 후에도 목을 조르는 힘은 줄어들지 않아. 이거라면 지금과 같은 사체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이런 가설을 세웠으니까 증명할 수밖에 없었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딘가 그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 처음 생각한 것은 끈의 한쪽 끝을 어딘가 고정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점이었어. 끈에 상당한 힘이 가해져야 되니까 뭐 이를테면 책상 다리 같은 것은 안 되지. 움직일 테니까. 건물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튀어나와 있는 거라면 가장 적합하지. 그게 바로 창 밑에 있는 가스 밸브였어. 그리고 끈의 다른 한쪽에는 무거운 것을 매달아서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거야. 이 사실은 창문 틀에 남아있는 흠집을 통해 유추해낸 사실이지.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하다가 우리들은 고개를 갸웃했어. 왜 범인은 그런 복잡한 방법으로 살해했을까? 이 전혀 의도를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방법은 살인보다는 오히려 자살에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큰 의문이 남아. 최대 의문은 말했듯이 이 본래 흉기가 사라지고 관계도 없는 체조용 리본이 미사키 선생의 목에 감겨 있었다는 점이야. 우리들은 골머리를 앓은 끝에 얻은 결론은 실로 단순했어. 미사키 선생의 자살을 발견한 누군가가 이런 공작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 아마도 이 인물도 미사키 선생이 자살할 생각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야. 미사키 선생에게 그날 밤 불려 나온 게 아닐까? 그게 우리의 추리였어. 그리고 그 인물이 와서 보니까 미사키 선생의 자살 사체가 있었지. 미사키 선생의 자살에는 복잡한 여러 사정들이 섞여 있어. 일단 니시하라, 이 너에 대한 복수심이야. 학생들 앞에서 너의 폭탄 발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여기게끔 내 손목에 감긴 테이핑과 똑같은 것을 육상부실에서 구해와서 자신의 목에 감고 자살을 한 거지. 한밤중에 미사키 선생으로부터 불려나온 하이토 선생은 교실에 들어서자 죽어있는 미사키 선생을 보고 경악을 했지. 하이토 선생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데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져. 그것은 목을 감고 있는 끈을 끊었는데 그 바람에 창밖에 매달려 있던 덤벨이 건물 바닥으로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연못으로 빠져버린 거야. 17kg이나 나가는 덤벨을 연못에서 꺼내기는 힘이 들었겠지. 그래서 그냥 놔둔 것이었어. 그 덤벨을 우연히 네가 던진 야구공 덕분에 우리가 발견을 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못에 빠진 덤벨을 꺼내니까 거기에 미사키 선생이 하이토 선생에게 남기는 편지가 달려 있었어.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지. 그 내용은 이런 거야. 나는 당신을 믿고 모든 일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다.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유키코를 쫓아가라는 당신의 말만 듣고 쫓아갔다가 유키코가 트럭에 치여 죽는 현장에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당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주기까지 했다. 니시아라의 폭로 이후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당신만 바라보며 참고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는 당신 방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보고 말았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전부터 걱정했는데 드디어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당신의 마음이 전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학생들에게 살인자 취급을 받고 비난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당신은 젊은 여자의 몸에 빠져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 하이토 선생이 미사키 선생을 자살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도 이 편지에 있었지. 자살로 신고하면 이 편지 내용이 알려질 테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들은 나는 정신이 멍해져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머리에 드는 의문점은 하이토 하라범이 빠져 있다는 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에 미조구치 형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자는 히로코였으며 히로코의 모든 행동 배경에는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을 해줍니다. 하이토 하라범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불량 학생인 시노다를 불러서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찍어오라고 시켰어요. 시노다는 나에게 정보를 준다고 하고 역 앞 카페에서 만났을 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숨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에는 마치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를 몰아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로코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이토 하라범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고 했고 하이토 하라범은 자신의 집으로 히로코를 불러 음험한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사키 선생이 히로코가 하이토 선생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조구치 형사로부터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온 나는 지난 겨울을 회상합니다. 히로코와 나는 급속히 친해졌어요. 시간만 나면 우리는 만났습니다. 히로코는 나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동생 하루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나는 하루미에 대해서는 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루미를 동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사태가 급변한 것은 3월에 접어들고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내가 미즈무라 씨의 딸과 사귀고 있는 모양이라고. 나는 미즈무라 씨가 누구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미즈무라라는 사람은 도사이 전기 상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 놀라 밥을 먹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히로코가 도사이 전기 상무의 딸이라고? 도사이 전기, 그것은 내게 있어서, 아니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회사였어요. 아버지는 히로코의 아버지가 나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도사이 전기의 하청회사였어요. 아버지는 간청하는 얼굴로 히로코의 아버지를 한번 만나라고 합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책장에서 한 권의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내가 하루미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신문과 복사한 책 내용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미즈무라 도시히코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들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하루미의 심장 질환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6년쯤 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지역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한 주민에 의해 밝혀졌어요. 그 남성은 동료들과 조사를 계속해서 2년 전에 발각된 기하수 오염이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염원으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하수 상류에 위치한 도사이 전기 주식회사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었어요. 조사에 나선 현의 공무원은 상황 증거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실시되었어야 할 주민의 건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은 채 사태는 일단락되었어요. 완전히 얼버무린 채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피해자 모임에 들어가 활동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버지 회사가 도사이 전기의 하청회사였던 것이에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손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싸우는 아버지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히로코의 아버지가 도사이 전기의 상무라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히로코와 내가 사귀게 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히로코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히로코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히로코의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대로 끝났다면 좋은 만남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히로코 아버지의 눈에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 같은 분명한 불쾌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못해 자신의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덕분에 가난뱅이들도 TV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던 것은 시야 끝에 들어온 히로코의 겁먹은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뒤로하고 히로코의 집을 나오는데 히로코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히로코는 피해자 모임 명단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만나서 피해자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고 나는 히로코 너도 아버지의 혜택을 받고 잘 살고 있는 존재이며 부잣집 아가씨의 값싼 동정일 뿐이라고 쏟아붓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자포자기의 성질만 내며 보내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 때 유키코가 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결국 유키코가 죽고 또 미사키 선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는 학교 옥상에서 히로코를 만났습니다. 나는 히로코에게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물었어요. 히로코는 그동안 있었던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이토 선생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나는 히로코에게 어째서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히로코는 여러 번 눈을 깜빡이고 먼 하늘을 바라본 후 다시 고개를 돌립니다.
니시아라의 믿음을 얻지 못했던 게 나는 분했어. 나는 정말 아버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하고 생각했지. 내 고통이 니시아라의 말처럼 단순한 부잣집 아가씨의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던 거야. 니시아라와 헤어진 후 내내. 게다가 유키코의 일도 나한테 전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 전에 니시아라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나는 히로코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일부러 히로코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을, 유키코의 임신 상대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유키코의 연인인 척 행동했던 것도 히로코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런 꼴사나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를 그녀는 구원해 주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말이다. 니시아라, 히로코가 낮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젖어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고마워. 시간은 흘러서 7월 10일, 야구부는 지역 예선에서 강팀을 만났다. 시합 중간쯤 콜드게임까지 각오했는데 다행히 9회까지 시합을 계속할 수 있었다. 4번 타자인 요시오카가 삼진 아웃되면서 우리들의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은 막을 내렸다. 뒷정리를 끝내고 야구장을 나왔을 때 아버지의 차가 다가왔다. 안에서 동생 하루미가 손을 흔들고 있다. 아까웠어. 그렇게 못한 경기였는데도 내가 말했다. 저 오빠. 응? 하루미가 차 안에서 머리를 쏙 내밀었다. 3년 동안 수고했어.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대학에 가도 야구는 계속할 거야. 정말 신난다. 하루미는 얼굴 앞에서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알아차린 듯이 내 뒤를 가리켰다.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아주 예쁘네. 내가 돌아보았다. 히로코가 웃으면서 다가왔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오빠 수건 아니야? 그럼 여자친구야? 놀라는 눈빛으로 하루미가 말했다. 아니야, 동급생이야. 나는 한쪽 눈을 찡긋하고 대답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완결이 네, 된 거죠.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 예. 오늘도 무척 많은 분량을 저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학생도 뭐 몇 명 나오고. 아, 진짜 제가 목 상태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는 이 세 번째는 좀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자, 애청자 여러분, 교수님의 이 순진한 표정에 뒤에는 얼굴에 이렇게 잔인한 속으시면 안 된다. 뭐 가학성 잔인한 뭐 것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배려심은 없다. 아이 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게 사회파 소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소설 자체만으로도 궁금증 유발 끝판왕이라고 해서 재밌는데 네, 또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뭐 음, 환경 문제 이런 게 그 배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사회파 소설이라는 점이 아주 유감없이 드러나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이게 80년대 나온 거란 말이에요. 80년대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놀랍다니까 이게. 그렇죠. 네. 정말 그 옛날에 이렇게 뭐 치밀하게 구상을 음, 하고 또 하여간 뭐 소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어요. 아주 지루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읽었는데 네. 이번에 이 스포일러 편 준비하느라고 아주 꼼꼼히 읽었는데 네. 딱 요런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예. 재밌는데 좀 유치하다.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유치한 설정들이 좀 있고요. 개연성에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아니,
교수님 베스트 5 운운하시더니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신랄한 고 비판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쪼끔 취소를 좀 해야 되지 베스트 않을까? 5는 취소한다. 그거는 좀 바로 이런 취소를 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교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앞뒤가 실컷 달라. 재밌다고 잔뜩 몇 주 동안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근데 뭐 재미있는데 유치하네요. 요렇게 예. 저는 재미있는데 유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요즘 게 아니고 예. 80년대에 나온 그렇지. 소설이고 예. 맞아요. 초기작입니다, 작가의. 맞아요. 예. 교수님도 첫 번째 논문하고 또 가장 나중에 쓰신 논문하고 차이가 있을 거 그럼요. 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예. 그런 걸 좀 맞습니다. 감안해 예. 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죠?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뭘 할지. 하여간 뭐 방송은 계속 되겠습니다. 예. 동급생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